OP 매도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이게 왜냐면 아파트하고 달리 네네네. 매도가 쉽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더 안 팔려요. 최근에. 네, 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파는 시점이 뭐 2012년도, 13년도 요때만 하더라도 오피스텔을 또 이렇게 많이 산 사람들이 괜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안 팔리지 않는데 최근에 안 팔리는 이유가 그 주택수 때문에 그래요. 취득세 주택수 포함해. 왜냐면 오피스텔 조그만 거 하나 있어서 아파트 살려고 봤더니 이거 오피스텔 때문에 취득세가 8%라고 하면은 그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제가 돼야지 좀 매매가 된다. 그러면 안 팔릴 때 이걸 억지로 팔아야 되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냥 월세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 놓고 있으면 빨리 돈 벌어서 월세로 받으세요. 월세 받으면 은행 이자보단 나니까. 근데 월세 받으면 나쁘지 않아요, 진짜. 생각보다 오늘도 하나 월세 들어올 날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기분이 괜찮아요. 우울하다가도 띵동. 띵동하면은 좀 기분이 나아지는 게 있거든요. 저는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그러니까 한번 인생에 한번 월세 받아보는 것도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이 돼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갑자기 그 괜찮다. 생각이 나네요. 네. 첫 월세 받았다는 네. 생각이 나요. 그 기억나세요? 그 첫 월세 받았을 때 그 몽글몽글한 그 감성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 갑자기 되게 그 묘해요. 그래서 맨날 내가 돈을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돈을 버는 맨날 거니까. 그 제가 이제 도생 반지하 이런 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월세를 내다가 그걸 딱 한번 받으니까 되게 기분이 묘합니다. 진짜로. 그죠? 맞아요. 그러면 그 매도할 때 네. 물건을 받아줄 매수자도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네네. 수익률을 따져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매도가를 어떻게 잡으세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또 생각이 뭐냐면 오피스텔을 월세를 가급적 높게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익률을 높게 해야지 살 사람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그 임차인들 보호한다고 해서 그냥 시세보다 너무 낮게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 오히려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은 선의로 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또 팔 때 또 안 팔리는 거고 또 너무 그 월세를 싸게 놓으면 그 다른 분들도 다른 임대인들도 약간 좀 그 여기에 맞춰서 또 왜 저기는 그렇게 돼 넌 비싸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시세에 맞게끔 월세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 시세에 맞게 놓아야지만 또 그게 또 매도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돌이켜 보니까 월세를 최대한 높게 했기 때문에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익률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을 너무 낮게 월세를 낮게 놓는 거는 나중에 매도하실 때도 맞지 않고 시장에도 좀 약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월세를 시세만큼은 올리는 게 맞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저희 회원분 중에 실제 사례긴 한데요. 예. 그 비과세인 줄 알고 팔았는데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아니어서 세금 한 1억 정도 내셨던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을 이분이 생각할 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정말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뭐냐면 오피스텔은 주거로 쓰면 주택인 거고요.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용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입이 돼 있는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전입 신고가 된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로 받기 때문에 양도세 나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청약일 때 여러분 청약일 때 오피스텔은 주거로 안 본다고 그랬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일 때 오피스텔 주거로 안 본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팔 때 양도세 때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약일 때 대출일 때 뭐 세금 종부세 낼 때 양도세 낼 때 이게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안 내도 될 세금을 1억을 내셨다고 굉장히 억울해 하셨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이제 다짐을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받으러 오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놓쳐도 내가 안 내도 될 그런 1억이라는 돈이 사실 여러분 벌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돈이에요. 그걸 세금으로 안 내도 될 돈이었는데 세금을 낸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생돈 내셨네요. 그래서 생돈 내셨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런 것도 질문이 많죠. 네네. 강남에 분양하는 가격대가 높은 하이엔드 하이엔드 오피스텔 오피스텔. 투자 네네.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 그거 추천하신 전문가도 있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거 추천한 사람 뒤에서 뽀찌 받. 모르겠어요. 뭐 근데 그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였고 여전히 저는 반대고 차라리 그 돈으로 비싸요 굉장히. 차라리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라. 차라리 그 돈으로 살 수 있다. 강남 아파트 살 돈으로 하이엔드 오피스에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정말 내가 돈이 좀 썩어 넘친다. 돈이 썩어 넘치고 이미 강남 아파트 다 있고 나 그냥 사무실로 쓰겠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이엔드- 사무실로. 사무실. 그것까지는 제가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실제로 하이엔드 오피스에서 지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뭐 계약금 날리니에 많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잘 안 하는 거다. 아까 한강뷰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정말 내가 많아서 내가 그냥 사무실로 쓰겠다. 나 한강 보면서 오피스 해야겠다. 오케이 그거는. 하지만 내가 그 돈, 그러니까 제 말은 효율을 보자는 거예요. 효율. 그 돈으로 요거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요 오피스를 하는 게 효율적이냐,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가성비와 투자 네네. 수익률. 그렇죠. 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혜이님, 이것도 질문 좋네요. 네네. 5억짜리 원룸 건물과 네. 오피스텔 3개. 그러니까 다가구 대 네네. 오피스텔 다수.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주택수에 다 포함되면, 근데 다가구도 여러분 그 원룸 건물도 다가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뭐 빌라형으로 많이 하면 그것도 그 세대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다가구.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 요즘 추세가 많이 그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런 오피스텔이나 약간 좀 이런 인프라가 있는 데로 좀 가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원룸이 예전만큼 안 찬다고 좀 그런 소리 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원룸 그다음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왜냐면 그거는 오피스텔은 관리단이 있어요. 관리단이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데 원룸 건물은 본인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오피스텔 세 채로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그래서 원룸 건물.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그 예전에 그 상가주택지를 제가 3개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점포경연 택지를 3개를 갖고 있어서 그 점포경연 주택을 지으려고 했다가 아이씨 귀찮다. 그냥 이 돈으로 그냥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월세 받자,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 받자 이렇게 해서 저도 턴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많이 고민해봤는데 이 그냥 그 형식상 건물주지, 그런 점포경연 주택 갖고 있으면 어쨌든 건물주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 내가 건물주를 택할 거냐, 아니면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 여러 채에서 좀 실이익을 효율을 따질 거냐 봤을 때 저는 효율을 좀 더 추구해서 이럴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턴했거든요. 저도 그 건물 지으려고 저도 다양한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보다는 그냥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에서 월세 받자. 어차피 월세 받는 거 똑같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약간 턴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런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가구는 네네. 대지 지분을 좀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오피스텔보다 훨씬 더 많은 음. 내 땅을 깔고 있고, 맞아요. 상가 점포도 내 땅을 깔고 있고 네네. 하니 네네. 오피스텔보다는 어쨌든 향후 네네.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 쪽을 좀 더 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다가구, 안 그래도 저도 다가구도 좀 본 게 있었는데, 예전에 그 홍대 쪽에 그런 다가구 많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홍대 철길 있는데 경의선 철길 생기고 막 그 당시에는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했는데 봤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실제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투자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다주택으로 포지션을 가다 보니까, 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돈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다주택 포지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걸 반반 밸런스에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서울의 다가구도 몇십억 해요. 근데 그거를 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파트 여러 채와 오피스텔을 그렇게 좀 세팅하자. 그다음에 뭐 재건축 아파트도 좀 세팅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한 방에 다가구 주택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 나쁘지 않다. 근데 저는 약간 분산 투자한 거죠. 지역적으로, 이제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좀 나눠서 이제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이란 돈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아파트 몇 개, 오피스텔 몇 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가구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죠. 대표님처럼 이렇게 무겁게 하나에 투자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막 근데 무겁게 한두 개 투자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는 실거주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하는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랑은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MZ는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가구 살고 싶으세요? 오피스텔 살고 싶으세요? 임차인으로. 오피스텔. 예, 맞아요. 샵 스칸센 이거 해야 되거든. 샵 스칸센, 샵 보타닉 프루시오 이거 해야 되거든. 그 헬스장 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쵸, 샵 그쵸. 오운완 이거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살아봤고 에? 저도 살아보고 오피스텔도 살아봤는데 예. 오피스텔이
아, 뭐 5만 원, 10만 원 더 내더라도. 네, 당연. 그렇죠. 예. 10만 원 더 내도. 그쵸. 그렇죠. 어. 수영장 있는 오피스텔은 어때요? 수영장 그런데 본 적이 없겠는데. 본 적이 없죠. 다가구는 불편해요? 일단은 너무 그러니까 노후화된 건물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다가구인데 신축이어도 그게 끌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치. 층수가 높은 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인스타 찍을 데가 없거든. 샵 집주인 같이 찍을 순 없잖아. 그치. 그죠? 샵 짓지. 샵 뭐 이런 거 없잖아. 이게 네. 샵이 없잖아. 샵이. 네,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MZ들에게 네. 먹히는 주거 형태.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 네. 내부 주거 시설 네네네. 안에 내부를 어떻게 좀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축 오피스텔을 사서 막 인테리어도 하고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막 이렇게 등도 달고 막 하셔서 월세를 한 5만 원, 10만 원 높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아시잖아요. 저희 그냥 신축 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귀찮아요, 그냥. 예. 그냥 예. 외모 자체가 무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월세 계약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사실 이거 뭐 방송에 담진 않았는데 가서 봤어요. 근데 뭐 대학생하고 대학생이 계약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응, 응. 누가 세입자고 누가 집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그렇게 좀 인상이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응. 세입자들이 제깍제깍 계약을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되게 쉽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렇긴 하네. 예. 얼굴이 무기다. 아니 왜 그래요 또? 왜 그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네. 한강뷰 오피스텔, 뭐 당산 네네네. 쪽이나 네네. 뭐 네. 제 개인적인 로망은 청담자이 뭐 이런데 네네네. 뭐 그건 아파트긴 하지만 그렇죠. 네. 네, 당산 쪽도 네. 있고요. 그 소형 원룸 네네.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네. 한강뷰 쪽에. 네. 그 당산로 쪽의 오피스텔은 규모가 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강뷰 있는 오피스텔은 그 예전에 그 땅 자체가 이제 좁기 때문에 구축이거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는 오피스텔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투자 가치는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한강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상품 자체가 이제 워낙 이렇게 막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빌라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 가격이 싸다는 기준 어떻게 잡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도 제가 좀 예시를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준선을 1억 3천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원룸 오피스텔이 1억 3천보다 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좀 신축인데 싸다면은 이제 청약이나 이런 것도 넣었던 거고 위례 오벨리스크 했던 이유도 1억 3,500이면 그 정도 신축인데 위례에서 그 가양동이 1억 3천이었던 게 1억 8천까지 갔던 그때는 이제 1억 8천까지 갔는데 위례 오벨리스크가 1억 3,500이면 싸네. 이게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례 오벨리스크를 과감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1억 3,500이 분양가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양동이나 이런 오피스텔이 1억 8천까지 올랐던 시기였던 거예요. 1억 6천, 6천, 7천에서 올랐던 거예요. 1억 2, 3천 올랐고 좀 더 올랐던 1억 5, 6천까지 올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니 여기 아무래도 위로 오벨리스크가 신축인데 3천만 원이 더 싸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이제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과감히 했던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싼 기준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싼 기준은 제가 수도권의 아파트 6억 이하면 저는 3, 4평 6억 이하면 저는 싸다고 봐요. 5억대면 4억대 5억대면 저는 굉장히 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 입지가 조금 빠져도요? 네, 입지가 좀 빠지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계속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2년 전에 5억대랑 지금 또 2년 지금 현 시점에서 5억대 아파트는 굉장히 또 싸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년 후에 5억은 또 굉장히 좀 싸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갖고 있으면 내가 좀 싸다 비싸다를 너무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전 지금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오피스텔 월세 세팅할 수 있는 네. 종잣돈하고 네. 청약할 수 있는 종잣돈이 있습니다. 네. 수도권. 네네. 뭐 당연히 청약하죠. 청약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음. 당연히.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 그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잘만 사면 매독 오르는 건 사실 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예시는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매독 그 차이 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파트는 여러분 그 3, 4억, 4억 오르는 게 가능해요. 근데 원룸 오피스텔이 3, 4억, 4억 오르는 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아파트 청약으로 가는 게 맞다. 최소 그래야지 한 2, 3억 정도는 올려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아니 GTX 역세권 원룸 신축 오피는 어떨까요? 아마 이거 지금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 분양가나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하면은
좀 그 안 해야 되죠. 이제 분양가나 이런 거 좀 따져 보시고, 그러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위치나 이런 걸 입지를 좋게 하는 대신에 분양가를 엄청 점 펌핑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했다가 조금 이제 손해 보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도 그렇지만 또 이제 입주할 때 경기가 안 좋고 입주할 때쯤 되면은 또 마피로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못 치르는 분들이 단기 투자로 들어갔다가 이제 오히려 그런 물건들 잡으면, 아까 그 하남 미사 오피스텔 제가 예시 드렸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피로 잡은 사람들은 어쨌든 위너였어요. 위너. 특히 투룸, 쓰리룸 잡으신 분들은 더 위너였던 거고, 원룸도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오피스에 안 올라와서 문제였던 거지, 월세 받거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죠. 대표님은 이 네. 오피스텔 찾을 때도 왜 그때 분양 물건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오피스텔 하실 때도 네이버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특별한 소스를 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찾는 거죠. 네이버에서 찾는 것도 있고, 기사 보고서 이제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위례 오벨리스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위례 오벨리스크 미분양 아파트를 제가 그때 미분양 때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그때 저도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거든요. 미분양 아파트를. 근데 그때 잡았어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놓친 기회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가장 핵심 지역인 거예요,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정말 돈 없어도 하겠다. 왜냐면 1억 3,500이 분양가니까 1,350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돈 없어도 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뭔가 또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고 좀 안 좋을 때니까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 와이프랑 처갓집에서 다 말리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려면 이제 다 이제 또 그런다고, 병 도졌다고. 집안 말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미래도 사실 잡고 싶으면 못 잡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전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동의하고, 와이프도 지금은 이제 하자는 대로 자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1,350만 원이면 할만 하잖아요, 사실. 이거 날려도 될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청약을 넣어서 떨어졌고 P 200인가 주고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P 200을 드릴 때 저한테 파시는 그 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셨는데, 이분이 그 오피스텔을 사는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뭐 1억 이상 어쨌든 수익이 난 거고, 뭐 월세까지 하면은 더 많이 어쨌든 수익이 난 거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투자 금액이 1,350만 원인데, 그것도 일반 사업자니까 부가세 환급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급 받았던 게 한 4,5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800밖에 안 됐던, 800에서 P에서 1,000만밖에 안 됐던 거예요. 실투자 금액이 1,000이었던 거예요. 1,000도 그마저도 입주할 때 되니까, 전세로 만약에 돌렸으면, 저는 이제 나중에 대출 받아서 월세로 받긴 했지만 초반에 1억 6천에 만약에 전세로 놨으면 오히려 3,000만 원 받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1,000만 원 갖고 뭐 투자할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니까. 구축 소형 아파트와 네네. 오피스텔. 네. 전 구축 소형 아파트죠, 당연히. 당연히 소형 아파트 구축이긴 하지만 투자 가치를 따져서 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그 지금 백지 상태다 그러면 아파트로 먼저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꿀 데가 없으면 오피스텔로 그걸 채우신 게 맞다. 점을 찍는 거죠, 오피스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메꾸시는 게 맞고요. 그 처음부터 오피스텔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 공간을, 이 도화지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화지에 처음에 할 거는 아파트로 먼저 하고, 이제 그 메꿀 거는 오피스텔로 채우셔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다들 아파트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네. 뭐 점을 찍어야 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도화지를 아파트로 꽉 네네. 채워서 네네. 아파트와 재개발로 꽉 채워서 그렇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오피다. 네네. 그 어쨌든 이제 오피를 해야 된다라는 네네네. 분들도 있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금 11월, 네. 12월 이제 뭐 지금 분위기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네.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네네. 오피스텔 투자와 관련해서 네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비아파트 관련해서도 약간 좀 규제가 좀 완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좀 총선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완화가 될 조짐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좀 발표가 되고 나서 움직이셔도 늦지 않다는데, 지금 좀 들어가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너무 좀 큰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월세를 받을 목적이고 업무용으로 하면은 좀 그나마 난데, 어느 정도 그게 완화가 돼야지 가격이 좀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좀 보일 정도 되면은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있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지역은 지금 사도 괜찮아요. 지금 사셔도.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세 번째가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 좀 계약금 포기한 물건들이 있거나 요렇게 좀 그 포커스를 맞춰서 매입을 하시면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급급매 노리는 전략, 그다음에 임대료가 갑자기 확 올릴 수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를 막 전세 끼고 갭 투자 마냥 막 10채, 20채, 30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남 오피 이런 거 전세가 높다고 사지 마셔라.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은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지금요? 네. 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전히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는 그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지난번에 왜 그 충북 혁신도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수요, 그다음에 여전히 그런 침체장에서 오르는 아파트들은 있다. 제가 오피스에 투자한 게 2007년이라고 했잖아요. 2007년도부터 2008년, 2009년, 10년 사실 부동산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은 올랐어요, 다. 월세 받고. 다 올라서 팔았어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부동산 침체장이 오더라도 오르는 부동산이 있고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찾아도 성공한 부동산 투자로 꾸준히 여기서 할 수 있다. 그 당시 오피스텔만 오른 게 아니라 소형 아파트, 가양동에 있는 도시개발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오히려 2008년 금융위기 때 다 올랐어요. 분당에 있는 뭐 아파트, 소형 아파트도 그렇고, 뭐 오산에 있는 아파트도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틈새 시장은 분명히 있더라. 그러면 지금 최근 트렌드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렇게 좀 덜 흔들리고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사면은 괜찮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수백억 자산가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보면 저는 그것도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저도 한 20년 투자해봤지만 투자로 그렇게 수백억 자산을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그게 좀 너무 마케팅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산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요새는. 좀 뻥카가 너무 심해요. 자산 인플레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 다 요즘은 다 진짜 뭐 개나 소나 다 100억 자산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100억 자산가가 되기까지는 저도 투자를 계속 안 해본 거 아닌데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 100억이라는 돈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몇억 자산가와 관련돼서는 제가 저희 네.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과도 저도 네네네. 심도 깊은 토론을 네, 해봤는데 100억 투자로 이거 쉽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정말 안 돼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쉽지 않다. 왜냐면 그게 매번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게 투자로서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힘들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 자산이 뭐 사업으로 하거나 이런 건 좀 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마케팅을 나는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해야죠. 투자로 벌었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로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은 투자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이렇게 마케팅을 해서 사업으로 돈을 버는 구조로 버신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죠. 그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기성 광고인 거죠. 과대 광고인 거고. 과대 광고죠. 과대 광고, 사기성 광고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못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걸 그 광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인스타에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정말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자제해야 돼. 우리가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도 좀 그런 자제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캠페인? 캠페인. 너무 좀 심해 요새. 뭐 200억, 150억 무슨 이제 어. 한 2, 3년 지나면 이제 300억 얘기 나옵니다. 300억. 300억, 나는 500억. 부동산으로 300억 자산가.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노동력을 갑자기 막 이게 멘붕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멘붕. 안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나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200억, 300억 부자 하면은 근데 그게 쉽냐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 강의만 들으면 다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의 들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광고에 현혹이 돼서 자기 본업에 때려치고 투자로 전업 투자로 하다가 또 망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사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저도 뭐 썸네일로 그런 것 숫자를 네. 쓰기도 하고 네네. 마케팅적인 요소를 네네. 집어넣기도 하지만은 네. 제 내심의 속마음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맞아요. 등기 네. 까보라니까. 네네네. 그 테크트리를 다 까보라고. 네, 네. 어디서 어떻게 팔고 네, 네. 세금 어떻게 정리했고 네. 또 다시 뭘 샀고 그렇죠. 세금 어떻게 네. 정리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실제 산 물건들 이렇게 제가 정리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도. 내가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직접. 전 제 책에도 실제로 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투자하는데 어느 동 어느 도까지 다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투자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근데 그 시세라는 것도 그 당시 시세가 있고 지금 시세가 있고 또 그게 뭐 세전이 있고 새우가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따져서 어떻게 산출했냐 이런 것도 사실 다 좀 불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그냥 뭐 100억 자산, 200억 자산가, 뭐 300억 자산가 뭐 이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마케팅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한테도 또 굉장히 상실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해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